이렇게 파상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조치 하나하나를 보아가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이런 대응은 전략이라는 시각에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자원과 능력이 미국에 부족한 중국이 사안의 주도권을 미국 쪽에 넘기는 것은 백전백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생각과 전략과 계획을 어떻게든 분석해내고 예측해내서 선수의 선수를 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하기는 그런 분석이 가능했다면 중국이 이런 지경에 오지도 않았겠죠. 하여간 아직은 다 조치가 된 것 같지 않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중국의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또는 총괄적인 전략 방면을 보면 중국이 미국이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오판을 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제가 볼 때도 이것이 중국이 현재 상태에 오게 된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중화권 미디어들에 의하면 중국은 중난하이에서 지도부들이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책의 부심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파상적 공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중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여겨집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연맹의 구성에 대항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항하는 다른 연맹을 만든다 해도 연맹과 연맹의 1대1 대립의 형세가 되면 중국에게 승산은 크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취해오고 있는 다자간 프레임으로 가는 방식도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중국에게 도움이 되지만 중국이 주도적으로 형세를 이끌 수 없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처분만을 바라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무역 방면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경우에 중국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 정도 규모의 경제체에서 미국 시장을 상실한다면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체는 3곳 정도입니다. EU, 아세안, 그리고 한중일 FTA에 기반한 극동 경제체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이미 한중일 FTA 체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한중일 FTA 체계에 대한 의지나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중일 3국 시장의 규모는 EU보다도 큽니다. 충분히 크죠.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협력 대상이 한국과 일본일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별다른 자원이 없는 국가이고 수출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과 자본을 제공할 경우에 그 유혹이 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인접국으로서의 안보라는 그런 요인이 또 있어서 중국의 요구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물론 이렇게 한중일 FTA를 구성하고 한중일 경제체를 구성하는 것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한중일 FTA의 관철을 위해서 어떤 수를 쓸 것인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왔다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묘수를 꺼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테니까 말이죠. 기술 분야, 특히 첨단 기술, 그리고 혁신은 중국이 가장 아쉬운 그런 자원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기술을 제공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천인계획처럼 국가나 조직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격파해서 포섭하는 그런 전략을 주로 사용해왔죠. 사실 중국은 이전부터 화이거런전자 이런 정책이 이미 있었고 운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포섭 방식은 이제부터는 아마 통하기 어려울 것이죠. 금융자본 방면으로는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상장을 제한하는 미국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미국을 대신해서 런던 시장을 향후 주 IPO 시장으로 삼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중국 기업들이 과연 향후 런던에서 제약 없이 IPO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말씀드렸던 블랙락처럼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기업, 그런 자본이 많다면 중국의 이러한 의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이 뾰족한 수는 아직 없다고 보이죠.
최근 홍콩에 있는 HSBC 직원들에게 미국에 대한 항의문을 만드는데 여기 서명을 해라, 이렇게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홍콩 당국 및 HSBC의 경영층에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수단으로 해서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자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증거일 텐데요. 이런 방법은 결코 유효하지도 않고 유력한 수단이 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방면에 대해서 만일 미국과 서방이 대부분의 자본을 철수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수준을 유지를 해서 중국 내 자본 유출을 막으려는 그런 이유가 감소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중국은 중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고 외화 가동률을 높이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하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7.1 이상으로 절하를 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도 미국의 반응과 산업에 주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위안화의 절하를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위안화를 절하해 나가면 중국 국내의 물가는 오르게 되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낮아지겠죠. 얼마 전에 리커창 총리가 중국인들 중에 6억 정도는 월 소득이 1000위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해서 큰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위안화를 절하한다면 이러한 취약계층은 더욱더 생계가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내 한 인사가 한 말이 있는데요. 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랜 역사 중에 수천 년간 참고 견뎌왔다. 그리고 어차피 중국의 지도부는 서방 세계가 제재를 한다 해도 계속 잘 먹고 잘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를 견디기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 방면으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모두 자국이 인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선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 정식으로 방공식별구역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은 남중국해의 산호초를 보강해서 섬이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영토 주권을 주장해 왔었는데 방공식별구역 선언은 국제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직은 그렇게 선언을 하지 못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죠. 그렇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영토 주권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항공식별구역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중국해를 커버하기에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자원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순찰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미국과 충돌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만 타이완의 이슈가 걸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미군이 타이완에 주둔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이완을 영역으로 해서 제한적인 군사 충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이완 안에서도 지금부터 3개월 이후부터 3년 이내가 양안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최근의 미중 갈등 사태로 인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이나 국제적 지원이 강화되고 공고화되면 중국으로서는 이후 타이완의 통일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적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은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타이완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콩 영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드디어 정식 대응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입항은 허용하지 않고 민주주의 기금이라든가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가 프리덤 하우스라든가 이런 미국의 비정부 기구를 제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제재가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응해서 제재한다는 모양새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도를 국제자유무역항으로 빨리 추진하라는 이 지시가 주요한 홍콩 제재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진핑 주석은 관계부처 및 하이난 성정부에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이난도를 국제자유무역항구로 개발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홍콩을 중심으로 한 GBA, 따완취쌍 이것과는 또 별도라는 겁니다. 그 시기로 보나 시 주석의 지시 내용으로 보나 홍콩이라는 국제자유무역항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홍콩이 국제자유무역항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하이난이 성공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국제자유무역항을 배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몇 년의 시간은 걸릴 것이니까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에 서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번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장 걱정했던 이슈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홍콩도 아니었고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샤오캉 사회 건설 성공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금년의 GDP 5.6%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작년에 이미 기본적으로는 샤오캉 사회 건설을 달성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이번 질병 사태였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현재 질병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조치를 해줄는지, 이번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이번 질병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부조리, 모순, 무능,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지, 향후 대책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게 크나큰 위기를 가져올 이슈가 산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을 이런 궁지에서 구해줄 사람이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일 줄은 더구나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질병이 유럽으로 퍼져나갈 때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를 집어서 이례적으로 우한과 비교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판단으로는 유럽 국가 중에 방역의 성과가 가장 적을 만한 국가로 이탈리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비교 보도를 시작을 해놓고 내심으로는 이탈리아 당국이 방역에서 실패를 한다면 중국 민중들에게 우리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탈리아를 봐라,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이번 질병에 대처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스토리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서방 세계의 질병 대응이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굳이 이탈리아라는 한 나라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죠. 전 유럽의 질병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질병 사태를 과소평가해서 미국이 유례가 없는 전염병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미국의 감염자 수는 거의 19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중국의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말 안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중국이 전 세계의 질병 사태의 조치를 선도하겠다는 이런 작전까지 짜게 된 것이죠.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야말로 구국의 영웅이다,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가 가장 크다고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콩 구간법의 발표로 전 세계가 중국과 등지는 사태가 초래됐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미국이 이런 정도로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국은 질병 사태에 이어서 전 세계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전 미국이 어지러운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 갑자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쪽을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이 도덕적 우위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미국, 중국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는지 잘 알 수가 없는 미전투구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본질적으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결코 예전의 체제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새로운 국제 질서와 새로운 미중 관계가 정립이 되고 합의를 이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면에서 이번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처리 방안을 논의하자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이런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유럽의 태도를 볼 때 잘 알 수는 없지만 미중 갈등 이후의 설계도가 나와야만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 양측의 영향을 모두 심각하게 받는 국가로서 잘 전략을 준비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부디 우리 정부가 잘 준비를 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인상 깊었던 서방 매체의 한 기사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행동에 진지하게 대응하라. 단 그들의 말에 의거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감사합니다.